그럼 팔체질론은 과연 사상학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 그 내막을 좀 봅시다. 원래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결국은 사상의학을 팔체질은 발전을 시킨 거예요. 뿌리는 여기에 두고 한계를 인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회장까지 하면서 사상의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뭐 발전을 시켰는데 침 위주로 치료법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62년도에. 그래가지고 65년도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하고, 그때 맥진법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도에 와서야 이제 전체적으로 팔체질의 이론을 꿰뚫는 화알이라는 논문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한참 뒤에, 거의 한 10년이 지난 그 무렵에 또 발표를 해요. 과학 잡지에. 어떻든 간에 이제 팔체질 시기 확립된 게 85년이고,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87년도에 이제 동틴 암치료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암 정복 침법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질 맥진기,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체질 맥진기는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안 되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한 150만 건의 임상 건이 있으니까 그걸 혼돈세진 맥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팔체질로 나눴는데, 그 체질로 분류된 가운데 공통성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 그걸 과학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서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그러면은 사상체질하고 팔체질은 그러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뭐가 발전이 됐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올해 작년에요, 동국대학교의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뭐냐니까 정용재 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사상의학과 팔체질론의 비교 연구입니다. 사상체질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팔체질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논문을 남겼습니다. 보면은 사상적인 특징이 뭐예요? 유학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신학적인 논리에서 화리론이 나온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장부론인데, 장부 관계론, 생리론 두 가지 점에 기능을 두고 기준을 두고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느냐? 침법에 따라서 논리를 구성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좀 틀린 거죠. 같은 거 보는 건데 관점이 좀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 병증론은 이렇게 이제 사상학에서는 그 장중경 사원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증 그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일병증이냐 이병증이냐, 쉽게 말해서 열이냐 한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각 체질별로. 그래서 사상 체질을 일병증이냐 이병증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8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침으로 이제 간거든요. 그 심론은 이제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눈에 보이는 심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의 기능이 있다. 그건데 둘 다 심이 가운데에 이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권도원 선생님은 결국은 심은 화리론으로 기착을 했죠. 신학적인 면으로. 그 다음에 장부론에서는 심장을 끌어냅니다. 실존하는 장부로서의 역할로. 진단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형, 성질, 병증을 사상의학에서는 기준으로 봐요. 근데 팔체질에서는 고유한 체질 맥진법이 있습니다. 식이법에서는 사상인 식물로 해가지고 금기상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된 게 있어요. 근데 실제 내막을 보면은 동시세 보존에는 사상체질에 따른 음식을 언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다른 글을 썼어요. 지금 말하면 칼럼식으로 쓴 글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고를 많이 해서 결국은 체질식이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밝혀냈다는 거죠. 치료법은 약 중심이고 침 중심이죠. 양생론은 여기는 사상인 양생론 해가지고 그 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단 질정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 수련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건 체질식이법입니다. 음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화리론으로 나간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장 근본적인 건 사상체질에 기반을 해서 발전적으로 팔체질의 이론을
성립을 했는데 침류주로 성립을 했다. 그러면 이론이 먼저 나왔느냐?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150만 건의 그러한 임상 누적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논리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사상체질을 전공하는 후학에 솔직한 독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쉬워가지고, 진짜 현실이 아쉬워가지고 자기 그 개인 그 블로그 같은데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8천년의 무게는 이미 사상의학의 무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슬리게 듣지 마시고 문맥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권도원 1인이 일평생을 다 바쳐 얼마나 집요하게 정교하고 광대한 체계를 세워놓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임상적인 힘만 붙으면 놀라운 후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을 겪게 되겠죠. 무슨 좌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재모와 권도원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드러내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일평생 후회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도 권도원은 작업 중입니다. 팔체질론은 완성물이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물입니다. 한국 사람 권도원이라는 역사적 1인의 창조성을 질식시키는 다친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줍시다. 이게 이제 팔체질의 그 의학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체질 의학 하면은 의학한데요. 사상체질 학계에서 의학. 그래서 팔체질론이에요.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팔체질 의학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가? 또 이제 팔체질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리침이고 유침이 없다. 우리 보통 보면은 침을 꽂아놓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유침이 없어요. 그냥 찔렸다 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근본으로 찾아가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보사법에 의해서 영수 보사법을 채용을 하는데 예상이 없어요. 예상이. 소아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질병별로 처방이 정립되어 있어요. 체질만 알면은 원리에 입각해서 병이 어디서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인을 먼저 치료하는 것부터 역추적해서 치료를 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질 처방이 지금 세상에 권도원 선생님 보내준 건 별로 없어요. 98에 72, 72개 처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암치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와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걸 우리는 침을 놓지 않고 가정에서는 칼라 테이핑이나 레이저 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도는 간단한 감기 으스러서 춥고 그럴 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침에 대해서는 직접 나와라 제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는 가정의학 차원에서 그런 치매 원리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옛날 민간요법에서 하던 식으로 뭐 따주고 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는 거죠. 어떻든 간에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익혀가지고 질병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